여러분은 미국 최고 병원이 포기한 환자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 의료는 세계에서 가장 냉정하고 가장 계산적인 시스템이라 불립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과 포기해야 할 생명을 확률로 구분하는 나라입니다. 그 미국에서조차 전국 수십 개 병원이 같은 결론을 내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기준을 벗어났고 감당하기엔 위험했고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환자가 살아났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치료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수술 시간은 18시간. 그리고 그 수술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처음으로 자기 확신을 의심하게 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27년간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스탠포드 회의실에서 47세 남성의 서류에 N호를 체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간경화 말기까지 겹친 환자였고 생존율은 30%도 되지 않았죠. 저는 손떨림 없이 그 체크박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그 남자가 한국에서 수술받았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18시간짜리 수술이었고 미국 전역이 거절한 케이스였는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27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J. 앤더슨입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장기 이식 윤리를 전공했고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이식윤리 및 장기 배분 시스템 수석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7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구분하는 겁니다. 누가 장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누가 이식 후 생존할 확률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게 제 역할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 말이죠. 저는 그 일을 27년간 해왔고 단 한 번도 제 판단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건의 케이스를 검토했고 매번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오후 2시 스탠포드 이식센터 회의실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의사가 모였습니다. 간 전문의, 혈액 종양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외과 담당에 그리고 저였죠. 테이블 위에는 한 남자의 의료 기록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찰스 칼슨 47세 남성이었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간경화 말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고 간 기능 수치와 혈액 수치가 전부 레드존을 찍고 있었죠. 저는 먼저 UNOS 기준표를 펼쳤습니다. 미국 장기 이식 네트워크가 정해놓은 절대 기준이죠. 모든 이식센터가 따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준표를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혈액 수치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회복 가능성 예측치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3가지 핵심 항목 모두 통과하지 못했죠. 이 정도면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간이 나쁘면 항암 치료를 할 수 없고 항암을 못하면 혈액 질환이 계속 악화됩니다. 혈액 질환이 악화되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간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액 종양 전문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의학적 돌파구 없음이라고 분류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때 담당 외과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체 기증 희망자가 있습니다. 환자의 아내인데 간 62%를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체 기증이라는 건 건강한 사람의 장기 일부를 떼어내서 환자에게 이식하는 겁니다. 기증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수술대에 올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수술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이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자는 죽고 기증자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증자마저 합병증이 생기면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죠. 미국 의료는 냉정합니다. 우리는 그 냉정함을 정의라고 부르죠. 한 명을 살리려다 두 명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니까요. 이 환자는 이미 미국 전역 26개 병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UCLA 메디컬 센터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요. 마취과 전문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과의는 고개를 숙였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받아줄 곳은 미국 어디에도 없다는 걸요. 스탠포드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 맨 아래 체크박스를 찾아서 NO에 표시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27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시스템을 지키는 일, 더 많은 생명을 위해 한 명을 포기하는 일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고 날씨 예보가 나왔고 광고가 흘러나왔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자꾸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서류 한 구석에 적혀있던 메모였죠. 환자 나이 47세, 자녀 2명, 기증 희망자 배우자.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적 판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그 숫자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47세면 젊은 나이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아직 키워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죠. 아내가 자기 간을 떼어주겠다고 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옳았다. 시스템은 감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되뇌면서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스탠포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저를 한국으로 끌고 갈 줄은 말이죠. 그런데 찰스 칼슨의 아내 헤이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미국 전역 26개 병원에서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간 62%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고 나이도 44세로 건강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했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체 기증이라는 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는 겁니다. 기증자는 환자가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수술대에 올린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는 죽고 기증자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증자마저 합병증이 생기면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잃게 되는 거죠. 미국 의료는 잔인해서 강해진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판단합니다. 한 명을 살릴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면 그 과정에서 건강한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죠.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 그게 미국 의료의 철학입니다. 헤이디는 계속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기증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죠. 스탠포드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의 의료진이 모였고 토론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죠. 간 전문의, 외과의 윤리학자, 법률 자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한 젊은 외과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원하고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면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프레시던트입니다. 전례 말이죠. 우리가 이 케이스를 받으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례.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죠.
한 번 예외를 만들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한 환자의 희망이 아니라 전체 의료 체계의 신뢰입니다. 만약 이 수술을 강행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생체 기증 시스템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법률 자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 위험도 있습니다. 기증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발생하죠. 회의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만장일치 거부였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죠. 우리는 규정을 지켰고 시스템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위험한 도전을 피하고 검증된 방법만 사용하고 실패 확률이 높은 케이스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 거죠. 찰스 칼슨의 파일은 그렇게 거절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닫으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Patient is not a suitable candidate due to high surgical risk and low survival probability. 수술 위험도가 높고 생존 가능성이 낮아서 적합한 후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불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규정 안에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말이죠. 감정에 휘둘려서 무리한 수술을 하는 것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는 게 더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찰스 칼슨은 스탠포드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고 몇 달이 지났죠. 저는 그 환자를 잊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지워졌고 새로운 케이스들이 제 책상 위에 쌓였고 매주 비슷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들이 올라왔고 비슷한 결정들이 내려졌죠. 저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였죠.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이 선택이 틀렸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고 우리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으며 미국 의료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27년을 살아왔죠. 하지만 2023년 12월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스탠포드 이식센터 원래 컨퍼런스가 열렸고 저를 포함해서 15명 정도의 의료진이 참석했죠. 이날은 최근 3개월간 거절했던 케이스들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1시간쯤 진행됐을 때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였죠. 재미교포 2세로 하버드에서 간 전공을 마치고 스탠포드로 온 지 5년쯤 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죠. 찰스 칼슨 케이스 말입니다. 저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시킨 사례를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고개를 들어서 김 교수를 봤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인데요. 생체간 이식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요. 한국.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의료계에서 한국은 참고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 정도였죠. 결코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한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회의적인 톤이 섞여 있었죠. 김 교수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엑셀 시트였는데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한 곳에서만 연간 생체간 이식이 300건이 넘습니다. 누적으로는 7,500건이 넘고요. 이 숫자는 뭐지? 미국 전체가 연간 생체간 이식을 400건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병원이 300건을 넘게 한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위를 잘못 봤거나 통계 방식이 다르거나 뭔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입니까?
대한이식학회 공식 통계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자료고 병원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 교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생존율 그래프였죠. 1년 생존율 97%, 5년 생존율 90% 이상. 미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아니,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높았죠. 저는 그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없나 찾아봤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출처도 분명했고 통계 방식도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적인 이유가 큽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 생체 기증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경험이 많으니까 어려운 케이스도 받는 거죠. 우리가 너무 적게 해온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국은 연간 400건도 안 합니다. 한 병원이 300건을 넘게 하는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상 경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위험한 케이스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겁니다. 송기원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또 다른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서울 아산병원 간 이식팀 책임자인데 개인적으로만 3,000건이 넘는 생체간 이식을 집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의사 중 한 명이죠. 3,000건.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경험 많은 간 이식 외과의도 평생 1,000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3,000건을 했다고요? 그건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했다는 뜻이었죠. 적인 규정이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방어적인 톤이었죠. 미국처럼 엄격한 기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케이스도 받는 거겠죠. 하지만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실패 사례가 많으니까 어떤 케이스가 정말 위험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패를 피하려고 아예 시도를 안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경험으로 축적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실패를 피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그 원칙으로 살아왔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제가 믿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데이터를 외면했다는 거였습니다. 찰스 칼슨 케이스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만약 우리가 찰스 칼슨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살린다? 그건 우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찰스 칼슨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것도 데이터를 보고도 외면한 채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자꾸 김 교수가 보여준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연간 300건, 누적 7,500건, 생존율 97%. 그리고 송기원이라는 이름.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작성 창을 열었죠. 받는 사람 란에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에 대한 간 이식 문의라고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저는 27년간 믿어온 시스템의 균열을 내는 겁니다. 미국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저는 데이터를 외면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깨는 거였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답장이 온 건 이메일을 보낸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빠른 회신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환자 기록을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오셔도 됩니다. 저는 찰스 칼슨의 모든 의료 기록을 PDF로 만들어서 보냈고 일주일 뒤에 또 답장이 왔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요? 미국 전역 26개 병원이 불가능하다고 한 케이스를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뭔가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확인차 전화 통화를 했고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송기원 교수님이 직접 보시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스탠포드 병원에는 학회 참석차 출장 간다고 말했죠. 사실 학회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의료가 정말 우리와 다른지 아니면 그냥 숫자상의 착시인지를요. 택시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도로는 복잡했죠. 생각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의료자문위원이 다른 나라 병원을 보러 이렇게 먼 길을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울 아산병원은 거대했습니다. 건물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죠. 저는 미국 여러 대형 병원을 봤지만 이 정도 스케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로 가득했고 안내 데스크만 10개가 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복도도 모든 게 컸죠. 이 병원이 하루에 환자를 얼마나 봅니까?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외래 환자만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0,000명이요? 하루에요? 저는 숫자를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맞았죠. 하루 10,000명이 넘는 환자가 이 병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간이식센터는 본관 8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양쪽으로 진료실과 상담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의 동선, 환자 대기 공간, 수술실까지의 거리, 중환자실 위치.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이십니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수술복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죠. 송기원 교수였습니다.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자 기록은 다 봤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죠.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고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찰스 칼슨의 CT 이미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간경화가 심합니다. 복수도 차 있고 정맥류도 보이네요. 송 교수가 화면을 확대하면서 말했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 때문에 혈소판이 낮은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수술 중 출혈 조절이 관건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죠. 미국 의사들은 왜 안 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환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위험도가 너무 높다. 실패 확률이 크다. 그런 이유들을 나열하죠. 그런데 송 교수는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를 물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였죠.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유착이 심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18시간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말만 들어도 회의는 끝났을 겁니다. 18시간짜리 수술은 의료진에게도 환자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혈액은 얼마나 준비해야 합니까? 최소 20팩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혈소판도 15팩 정도요. 수술 중에 계속 수혈해야 하니까요. 송 교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미국 최고 병원들이 다 포기한 케이스라고요. 실패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송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90% 이상 성공할 겁니다. 문제는 수술 후죠. 간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최소 일주일 감염이나 합병증 없이 버텨야 합니다. 이 기간이 고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 성공 확률이라고 봅니다. 70%요? 미국에서는 30%도 안 된다고 했던 케이스를요?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환자, 같은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나왔습니다. 송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비슷한 케이스를 50번 넘게 했습니다. 그 중에 40번 성공했죠. 10번은 실패했고요. 그래서 압니다. 이 환자가 어느 쪽에 속할지를요. 한국 의료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계산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뭔지를요. 우리는 실패를 피하려고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규정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위험한 케이스는 처음부터 걸러내죠. 그래서 실패율은 낮지만 경험도 쌓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50번 중에 10번 실패했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그 10번의 실패가 다음 40번의 성공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쌓았죠. 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송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희 팀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이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는 자리인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였으니까요. 한국 의료진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 정도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과에 4명, 마취과 2명, 중환자 전문에 2명, 코디네이터 2명. 송 교수가 찰스 칼슨의 케이스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꺼냈다는 겁니다. 수술 중 출혈이 조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간 기능이 안 돌아오면요? 감염이 동시에 터지면요? 미국 회의에서는 절대 듣지 못할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입 밖에 내지 않거든요. 말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최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혈은 예상하고 들어갑니다. 혈액 25팩, 혈소판 20팩 확보하고 수혈 속도를 높일 준비를 해두죠. 간 기능은 일주일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 인공간 지원으로 버티고요. 감염 대비해서 항생제 프로토콜 3단계로 준비합니다. 모든 위험에 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였죠.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젊은 외과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이 케이스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송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이 환자는 죽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침묵했습니다. 27년간 제가 믿어온 게 뭐였습니까? 위험을 피한 게 아니라 책임을 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1월 8일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찰스 칼슨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저는 서울 아산병원 18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술 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송기원 교수를 포함해서 12명의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외과팀 5명, 마취과 3명, 중환자실 전문의 2명, 코디네이터 2명. 테이블 위에는 찰스 칼슨과 그의 아내 헤이디의 최종 검사 결과가 펼쳐져 있었죠. 내일 오전 7시에 수술을 시작합니다. 송 교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예상 수술 시간은 최소 15시간입니다. 유착 상태를 보고 18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기증자인 헤이디 씨는 간 62%를 기증하게 됩니다.
이식 후 수혜자인 찰스 씨의 간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최소 72시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62%.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간을 60% 이상 떼어낸다는 건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기증자도 수술 후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하고 회복 기간만 3개월이 걸리죠. 그 사이에 합병증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혈액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마취과 과장이 물었습니다. 적혈구 25팩, 혈소판 20팩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혈액원에서 30분 안에 공수 가능합니다. 코디네이터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답했습니다. 45팩. 저는 속으로 그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의 전체 혈액량이 보통 5리터 정도인데 이건 그 양을 몇 배나 초과하는 양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그만큼 출혈이 예상된다는 뜻이죠. 중환자실 준비 상태는요? 1호 베드 확보했습니다. 인공호흡기, CRRT, 인공간 지원 장비 모두 대기 중입니다. CRRT는 지속적 신대체 요법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쓰는 장비죠. 미국 같으면 이 장비를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수술을 재고했을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신호니까요. 송 교수가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을 띄웠습니다. 수술 과정을 3D로 만든 자료였죠. 간을 어떻게 절제하고 혈관을 어떻게 연결하고 담도를 어떻게 문합할지가 단계별로 나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여기입니다. 송 교수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간 정맥 연결 부위였죠. 이 환자는 간경화 때문에 정맥이 심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죠.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직접 합니다. 미국 회의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위험을 정면으로 말하고 누가 책임질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출혈이 조절 안 되면요? 젊은 외과의가 물었습니다. 혈관을 일시적으로 클램핑하고 지혈합니다. 그 사이 수혈 속도를 최대로 올리고요. 최악의 경우 수술을 중단하고 다시 닫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중단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식 수술 도중에 중단한다는 건 환자가 죽는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송 교수는 그 시나리오조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확률은요? 5% 미만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합니다. 5%. 20번 중에 1번 꼴이죠. 미국이었다면 이 숫자만으로도 수술은 취소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면서 각자 맡은 부분을 확인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송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모두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수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찰스 칼슨 부부를 봤습니다. 헤이디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있었죠. 간호사가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헤이디는 44세였습니다. 건강한 여성이었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면 수술대에 올라가서 자기 간의 62%를 남편에게 줄 예정이었습니다. 15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마취 상태로 누워 있어야 하고 깨어나면 몇 주 동안 극심한 통증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요? 남편은 죽고 자신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죠. 거기에 본인마저 합병증이 생기면 두 아이는 부모를 모두 잃게 됩니다. 헤이디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단호했죠. 그녀는 서명을 마치고 간호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선택을 애초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책임질 수 없다고 시스템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에 출혈이 조절 안 될 수 있다고, 간 기능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최악의 경우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전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디는 사인했고 의료진은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위험을 감춘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책임을 숨기지 않았죠. 저녁 8시쯤 저는 병원 근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내일 벌어질 일들을 생각했죠. 오전 7시 수술 시작. 헤이디의 간 62% 절제. 찰스의 망가진 간 제거. 세간 이식. 혈관 연결. 담도 문합. 최소 15시간. 혈액 45팩. 출혈 위험. 간 기능 회복 불확실. 감염 가능성. 5%의 중단 확률.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승인되지 않을 케이스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안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18층 어딘가에 불이 켜져 있었죠. 아마 수술 준비를 하는 의료진일 겁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혈액을 확인하고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겠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다. 준비된 전쟁이다. 미국은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케이스를 받지 않았고 실패 확률이 높은 수술은 하지 않았죠. 시스템은 완벽했고 통계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을 쌓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피했기 때문에 위험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정면으로 받아들였고 실패를 경험으로 축적했습니다. 송기원 교수가 50번 중에 10번 실패했다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10번의 실패가 다음 40번의 성공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18시간의 긴 싸움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료인으로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 오전 7시 정각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관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 내부가 보였죠. 송기원 교수를 포함해서 12명의 의료진이 2개의 수술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찰스 칼슨이, 다른 쪽에는 헤이디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진행됐습니다. 헤이디 쪽에서 먼저 시작됐죠. 마취과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5분 후 찰스 쪽도 마취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졌죠. 오전 7시 15분 첫 절개가 시작됐습니다. 헤이디의 복부에 30cm 길이의 선이 그어졌고 피부층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 장면이었죠. 미국이었다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오전 8시 헤이디의 간이 노출됐습니다. 붉은색의 건강한 간이었죠. 송 교수가 초음파 장비로 혈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잘라야 62%가 되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죠. 오전 9시 30분 헤이디의 간 62%가 분리됐습니다. 간은 특수 보존액에 담겨서 바로 옆 수술대로 옮겨졌습니다. 찰스를 기다리고 있는 수술대였죠. 이제 찰스의 망가진 간을 제거하고 새 간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찰스의 복부를 열자마자 송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유리창 너머로 볼 수 있었죠. 복강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간경화 때문에 복막 유착이 심했고 간 주변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CT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심각했죠. 출혈 조심하세요. 송 교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조수들이 흡입기를 준비했고 거즈를 더 가져왔습니다. 칼이 조직을 조금씩 분리하기 시작했는데 혈관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작은 혈관들이 터진 겁니다. 수혈 시작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적혈구 팩 2개가 투입됐죠.
하지만 출혈은 계속됐습니다. 간을 둘러싼 복막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출혈량이 2리터를 넘어섰습니다. 성인 전체 혈액량의 절반 가까이였죠. 적혈구 팩이 계속 투입됐습니다. 4팩, 6팩, 8팩. 수술실 한쪽에 사용한 혈액팩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혈소판 수치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혈소판 4팩 더 주세요. 송 교수가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죠.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겪어본 상황처럼 움직였습니다. 오후 12시 찰스의 망가진 간이 드디어 제거됐습니다. 복강 안에는 간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이제 헤이디에게서 받은 새 간을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혈관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간 정맥이 심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조수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입니다. 송 교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새 간을 조심스럽게 복강 안으로 넣었습니다. 위치를 잡고 혈관을 연결할 준비를 했죠.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간 정맥을 연결하는 순간 출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1시 30분 첫 번째 혈관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송 교수가 직접 바늘을 잡았습니다. 6-0 프롤렌 봉합사였죠.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입니다. 그 실로 1mm도 안 되는 혈관 벽을 꿰매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송 교수의 손만 움직였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한 개의 혈관을 연결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야 할 혈관은 총 4개였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혈관 연결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봉합 부위에서 피가 새기 시작한 겁니다. 혈관 벽이 약해서 실이 찢어진 거였죠. 클램프. 송 교수가 말했습니다. 조수가 혈관 클램프를 건넸고 출혈 부위를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송 교수는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찢어진 부위를 추가로 봉합했죠. 한 땀 더, 두 땀 더. 15분이 더 걸렸습니다. 오후 4시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찰스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당 60회에서 50회로 다시 45회로 내려갔죠. 혈압도 떨어집니다. 마취과 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합제 투여하세요. 그리고 수혈 속도 올리세요. 송 교수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여전히 혈관을 봉합하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수술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심박수가 45회까지 떨어지면 보통 수술을 중단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하다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송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합제가 투입됐고 심박수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회, 55회, 60회.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오후 6시 4개의 혈관 연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클램프를 풀자 세간으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간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했죠.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담도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흐르는 관을 이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정밀 작업이었습니다. 담도는 혈관보다 더 가늘고 더 약했으니까요. 오후 8시 담도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송 교수가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7-0 봉합사였죠. 더 가는 실이었습니다. 확대경을 쓰고 작업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크기였으니까요. 오후 10시 담도 연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강을 닫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췄는지, 담즙이 새는 곳은 없는지, 모든 봉합 부위가 안전한지 점검해야 했죠. 송 교수와 조수들이 복강 안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거즈로 닦아내고 흡입기로 빨아내고 라이트로 비춰보면서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오후 11시 복강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복막을 봉합하고 근육층을 봉합하고 피부를 봉합했습니다. 마지막 한 땀까지 정확하게 꿰맸죠.
오전 12시 30분 찰스 칼슨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총 17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사용한 혈액은 적혈구 20팩, 혈소판 16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체 혈액량을 4번 교체한 셈이었죠. 송 교수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간단히 손을 씻고 관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간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7시간 30분 동안 저는 시계를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1분 1분이 길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수술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선택지에 두지 않았죠. 출혈이 2리터를 넘어섰을 때, 심박수가 45회로 떨어졌을 때, 혈관 봉합이 찢어졌을 때, 그 모든 순간에 미국이었다면 수술은 중단됐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고 위험이 오면 대응했습니다. 18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준비의 길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국가 의료 수준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 오전 1시 찰스 칼슨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무도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송기원 교수가 중환자실 앞에서 저에게 말했죠. 수술이 끝났다고 싸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중환자실 1호 베드에는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혈압 측정기, CRRT, 인공간 지원 장비. 찰스는 그 기계들 한가운데 누워 있었죠. 의식은 없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최소 6시간은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간 수치를 매 시간 확인합니다. 중환자실 전담 의사가 말했습니다. AST, ALT, 빌리루빈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계속 오르면 간이 기능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AST 2800, ALT 3200.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였습니다. 새로 이식된 간이 아직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죠. 오전 7시 첫 번째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ST 3100, ALT 3500. 올라갔습니다.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상입니다.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24시간은 수치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간이 적응하는 과정이니까요. 정상이라고요?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국 의료진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오후 2시 찰스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고 고개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일그러졌죠.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통증 조절 들어갑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찰스의 표정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괴로워 보였습니다. 17시간 30분짜리 수술을 받은 직후였으니까요. 온몸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두 번째 혈액 검사. AST 3400, ALT 3800.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모니터를 보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9060까지 떨어졌다가 12080으로 올라갔다가를 반복했죠. 승합제 용량 조절하세요. 그리고 수액 속도 올리세요. 당직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즉각 대응이었죠. 5분 안에 조치가 이루어졌고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0일 오전 2시 찰스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38.5도. 열이 난 겁니다. 감염 가능성 있습니다. 당직 의사가 긴장했습니다. 혈액 배양 검사 돌리고 항생제 1단계 투여 시작하세요. 혈액 샘플이 채취됐고 항생제가 투입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의료진은 24시간 내내 깨어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였지만 핵심 인원은 계속 병실 근처에 있었죠. 오전 8시 송기원 교수가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집에 갔다 왔는지 옷이 바뀌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간 수치는요? AST 3200, ALT 3600입니다.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숫자가 감소했죠. 3800에서 3600으로. 겨우 200 차이였지만 방향이 바뀐 겁니다. 좋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송 교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죠.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1월 11일 오전 찰스의 간 수치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ST 2100, ALT 2300. 여전히 높았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맞았습니다. 오후 3시 출혈 경고가 울렸습니다. 수술 부위 드레인에서 나오는 혈액량이 갑자기 증가한 겁니다. 50ml에서 200ml로 급증했죠. 초음파 준비하세요. 당직 의사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휴대용 초음파 장비를 가져와서 복부를 스캔했습니다. 내부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혈관 봉합 부위 이상 없습니다. 일시적 출혈로 보입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죠. 드레인 혈액량을 계속 체크했고 30분마다 초음파로 재확인했습니다. 1월 12일 수술 후 72시간째. 간 수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AST 850, ALT 920. 여전히 정상보다 높았지만 처음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고비는 넘겼습니다. 송 교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확실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2시간. 3일 동안 저는 이 중환자실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에 가서 샤워하고 잠깐 눈 붙이는 것 빼고는 계속 여기 있었죠. 모니터의 숫자들을 지켜봤고 의료진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간 수치가 오를 때마다 불안했고 혈압이 떨어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출혈 경고가 울릴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해결했습니다. 1월 15일 찰스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후 6일째였죠. 인공호흡기가 제거됐고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헤이디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4일 전에 퇴원했죠. 간 62%를 기증했지만 회복이 빨랐습니다. 아직 통증은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고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 살아있네요. 헤이디가 찰스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 덕분이야. 찰스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1월 24일 찰스 칼슨의 4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병실에 작은 케이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준비한 거였죠. 초는 없었습니다. 대신 해피 버스데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송기원 교수와 몇몇 의료진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통역사도 함께 왔죠. 작은 파티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몇 마디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작년 생일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찰스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살아서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송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생일을 많이 맞이하실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병실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케이크는 작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케이크였죠.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크가 제가 본 어떤 통계보다 무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찰스 칼슨이 47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26개 병원이 거절했고 스탠포드가 마지막으로 손을 뗐으니까요. 저도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에노에 체크한 사람 중 하나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18시간 수술, 72시간 사투, 수없이 많은 위기. 그 모든 걸 견디고 찰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생존을 기본으로 두고 있었죠. 2024년 2월 5일 찰스 칼슨이 항암 치료 재개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7일째였죠. 간 기능이 정상화됐고 혈액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송기원 교수가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회복에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체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찰스의 의료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간 수치 그래프가 있었죠. 수술 직후 3,800까지 치솟았던 AST가 지금은 45였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골수 이형성 증후군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간이 정상이니까 항암제를 쓸 수 있고 항암제로 비정상 혈액 세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끊어진 겁니다. 악순환이 끊어졌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그 악순환 말이죠. 간을 고쳐야 항암을 할 수 있고 항암을 해야 혈액이 좋아지고 혈액이 좋아져야 수술이 가능한데 수술을 해야만 간을 고칠 수 있는 그 완벽한 대드락이 풀린 겁니다. 저는 그날 서울 아산병원 의료정보팀을 찾아갔습니다. 생체간 이식 통계 자료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담당자가 엑셀 파일을 열어줬죠. 2023년 기준 서울 아산병원 생체간 이식 건수 312건, 누적 7,847건, 1년 생존율 97.8%, 5년 생존율 92.3%.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출처를 물었고 통계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국제 기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 생체간 이식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400건도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 차이가 크죠. 한국에서는 가족 간 기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많고 케이스가 많으니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간 400건도 안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이식센터를 합쳐서요. 반면 한국의 한 병원은 300건이 넘게 합니다. 경험 축적 속도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탠포드 병원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칼슨 케이스 결과를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찰스 칼슨 환자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체간 이식 수술 성공. 수술 시간 17시간 30분, 현재 회복 중. 간 기능 정상화, 항암 치료 재개 가능 판정.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낸다는 건 미국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살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그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외면하면 저는 제 신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겁니다. 2월 7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시간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환자가 성공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국 병원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탠포드 간 전문의의 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한다. 미국 최고 병원 의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5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있었고 실제 케이스가 있었으니까요. 2월 10일 저는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병원 이식센터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컴플렉스 리버 트랜스플랜테이션 케이스 스터디 익셉션 오마덜. 복잡한 간 이식 케이스 연구 예외인가 모델인가? 저는 익셉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외. 특수한 경우. 일반화할 수 없는 사례. 미국 의료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뒤처진 나라.
가끔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건 운이 좋았거나 예외적인 케이스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연간 300건 이상의 생체간 이식, 누적 7,847건의 경험, 97.8%의 1년 생존율. 송기원 교수 개인만 3,000건이 넘는 수술. 이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저는 커서를 익셉션 위에 올렸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컴플렉스 리버 트랜스플랜테이션 케이스 스터디 러닝 프롬 더 코리아 앤 마덜. 복잡한 간 이식 케이스 연구 한국 모델에서 배우다. 단어 하나를 바꿨습니다. 익셉션에서 마덜로. 예외에서 모델로.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은 배워야 할 대상이 된 거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겁내던 방식으로 의학을 하지 않을 뿐이었죠. 미국은 실패를 피했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위험한 케이스는 처음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율은 낮았지만 경험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했지만 발전하지 못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감수했습니다. 송기원 교수가 50번 중 10번 실패했다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10번의 실패가 다음 40번의 성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축적할 수 있었죠. 데이터는 끝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편이었죠. 2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지나갔고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한국 의료가 정말 다른지 데이터가 정확한지 보러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배우고 돌아가는 겁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찰스 칼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believing in us. We're going home next week. 우리를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믿는다. 저는 그들을 믿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을 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켰고 저는 그걸 따랐고 찰스는 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었죠. 미국 의료 시스템은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경험을 축적합니다. 둘 다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회피하지 말며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믿되 절대화하지 않게 됐죠. 27년간 지켜온 확신이 흔들렸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흔들린 겁니다. 나는 그날 보고서에서 단어 하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단어 하나를 지웠죠. 절대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